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우리 직원들의 갈등 관리로 안정적 경영하기 강의를 맡은 이정욱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창업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는 유통회사 법인 대표로 있으며 또 몇 가지 소상공인 점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강의 주제인 갈등 관리 그리고 안정적 경영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갈등의 원인, 세 번째는 갈등의 전개 과정, 네 번째는 갈등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갈등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강의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사랑, 협력, 갈등이 존재했어요. 사랑과 협력만 있으면 좋을 텐데 갈등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경험한 경험들이 모두 다르죠. 또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갈등이란 싸움이나 미움, 반목, 대립, 분쟁, 논쟁, 경쟁, 전쟁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그 정의도 역시 다양합니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일본이 반도체 부품에 관련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는 또 그거에 반하여 또 자체 생산을 좀 하는 대응을 하게 됐죠. 그런 것들, 무역 전쟁도 있을 거고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연인 간에, 또 지역적으로도 갈등이 많이 있죠.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중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 모두를 갈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목적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방해해서 그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 좌절된다면 이 방해 행동을 갈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서도 마음의 불일치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직 행동,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갈등만 갈등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물론 내부적인 갈등도 있지만 그것을 연구하지는 않고요. 오늘의 수업에서도 갈등은 조직 혹은 집단 내에서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 내부에,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갈등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갈팡질팡,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내부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갈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속으로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정의 중에 갈등의 속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질적인 갈등과 비물질적인 갈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이라고 하면 쉽게 눈에 보이는 거죠.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혹은 갖고 싶은 음식이나 선물, 이런 것들이 물질적 갈등이라면 비물질적 갈등은 정신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원하는 욕구가 다르고 아니면 원하는 주장이라든지 의견이 다를 때 비물질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표된 갈등,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갈등과 내포된 갈등, 숨겨진 갈등인 거죠. 어떤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표면적으로 어떤 제품을 갖고 싶어 해요. 아니면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명분으로 인해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대 강국이 둘러싸여 있죠. 사실 명분적으로는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평화를 내세우겠지만 속으로는 강대국들이 패권을 가지고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 2차적 혹은 숨겨진 갈등을 내포된 갈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화된 갈등, 즉 발생된 갈등과 이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갖고 나중에 어떤 갈등이 될지 모르는 잠재된 갈등이 있는 거죠. 예컨대 1969년에 멕시코 월드컵 예선전에서 온두라스랑 엘살바도르가 예선 경기를 했었거든요. 축구 경기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 엘살바도르의 그 축구 팬이 온두라스에 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던가, 또한 그 경기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화된 갈등이었지만 나중에 이 예선전 때문에 그 진짜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전쟁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이겼는데요. 나중에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의 물건을 사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을 하게 되죠. 결국엔 나중에 중재가 있긴 했는데 그렇게 축구 경기였지만 나중에 진짜 전쟁으로 일으켜진 사례도 있거든요. 이것을 잠재된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 주체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개인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익과 손실, 선과 악, 양심과 비양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음료수랑 빵을 길거리에서 먹다가 남겨진 봉투나 음료수 캔을 들고 다니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또 버리기에는 또 양심이 찔리잖아요.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내부적으로 갈등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갈등을 가질 수도 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이 차장과 강 부장이 개인 대 개인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한 개인과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차장과 회사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또 집단과 집단, 조직과 조직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직은 좀 더 큰 개념이고 체계화된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것을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집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집단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방역 준칙을 준수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직 내부 내 갈등에 따른 구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무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의 목표나 직무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직무와 목표하는 직무가 다를 수도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직 내 혹은 집단 내에서 관계 갈등, 즉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갈등과는 다르게 인간관계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크고요. 그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갈등이라 하면 직무가 원하는 목표와 수행, 준거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금방 해결될 수가 있지만 인간관계는 이렇게 중재하거나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한 번 마음이 상하거나
한번 적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해소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정 갈등입니다. 네, 어떤 직무를 맡고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A, B, C, D 순서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A, D, C, B, E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수행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빠뜨리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과정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의 갈등은 직무와 프로세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의 갈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측면이 가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을 관리하는 것이 갈등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갈등은 무엇 때문에 시작될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죠. 그것은 아마도 개인 성향이나 습관, 가치관 등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개인적인 원인에서 첫 번째는 본능적인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 내부에는 살고자 하는 충동, 그리고 죽고자 하는 충동이 있어요. 즉,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이 있는데, 삶의 충동은 유쾌함,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본능이 삶을 발전시키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인간 내부에는 죽음의 충동이 있어요. 이 죽음의 충동은 다른 말로 공격 본능이라고 해요. 즉, 동물적 공격성 탓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이성을 잃어서 내 삶이 무너질 때 이런 충동을 죽음의 충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공격하기도 하고 즐거움과 쾌락 혹은 유쾌함을 추구하기도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도 행복과 유쾌함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하겠죠. 그런데 몇몇 어려운 사람들은 또 공격적인 충동, 공격성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충동 중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삶의 충동, 긍정적인 충동을 훨씬 더 많이 갖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욕구 좌절로 인해서 공격을 증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된 욕구 좌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뭔가 채워져야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했는데 그것을 갖거나 이루지 못했을 때 욕구 좌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죠. 어떤 실험에서 어떤 아이에게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보여주고 주지는 않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시점까지는 아이가 참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가거나 이렇게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공격성이 증대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 좌절은 상사가 부하를 공격하고 그 부하는 동료나 그 부하를 공격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욕구 중에 기본적인 욕구들, 본능적인 욕구들은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입는 것,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공격성으로 다가오게 되게 되고 그것이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져야 하는 게 지금의 현대 국가의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는 기본적인 방어 본능이에요. 갑자기 뭐가 슉 날라왔어요. 갑자기 모기가 혹은 벌이 날라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죠? 뭐 피하거나 뭐 손으로 잡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방어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초조함이 엄습함을 느낄 때 무방비로 당하지 않게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하는 것을 방어 본능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방어 기제라고도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려고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도 하죠.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은 아닐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부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실수, 명백한 실수에서 이건 쟤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방어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격이나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매우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남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온순하고 순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성격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상대방을 멀리하기도 하죠. 이렇게 성격적인 측면에서 성격 5요인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5개가 있다라고 해서 빅5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성격 5요인 이론에서는 5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외향성이거나 내향성이거나 성실성이 두드러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친화성이 두드러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신경증, 이렇게 불안이나 초조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혹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높거나 낮거나의 차이를 두고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 있죠. 가치관, 신념, 믿음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B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서로 미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심지어 이렇게 종교로 많은 싸움과 다툼을 많이 일으키죠. 전 세계에 일어나는 70%는 종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종교라는 게 본디 선을 베풀고 선으로서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종교가는 신념이기 때문에 신념의 차이로 너무 큰 희생을 놓기도 하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가치관 혹은 성격적인 특성 또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5번째는 학습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봤다거나 혹은 폭력적인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매체를 보고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후에도 공격성을 발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거 아시나요? 반두라는 사회심리학자가 그 오뚜기 인형 같은 것들을 놓고 실험 연구자가 막 때립니다.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 오뚜기 인형을 막 때려주죠. 또 다른 실험 과정에서는 그 오뚜기 인형을 이렇게 예쁘게 사랑해 줍니다. 사랑해, 예뻐 이렇게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인 아이들은 그 오뚜기 인형을 만났을 때 쓰다듬어 주고 예뻐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실험이에요. 이것은 모두 학습에 의해서 공격성이라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도 충분히 학습과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성향으로 계속적으로 교육받거나 학습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폭이 넓어져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원인으로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본능에 대한 것, 삶의 충동, 죽음의 충동.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욕구가 거듭 좌절됐을 때 공격 성향을 보인다라는 점. 세 번째는 본디 인간은 이렇게 벌레가 날아오면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방어 본능, 방어 기제가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거나 좋은 것을 배우거나 공격성을 배우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어떤 친밀감을 가지는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갈등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조직적인 원인에서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의 원인, 그 다음에는 조직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라 하면 우리가 기업이나 국가를 조직이라고 해요. 네. 사람의 집합, 그리고 체계화된 절차와 규정이 있고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게 조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직, 여러분들의 집단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규칙이 있다면 아마도 조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업, 삼성전자면 LG전자면 이런 기업들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적인 조직, 일본이라는 국가적인 조직, 이것도 역시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갈등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역할과 신분에 따라서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직급은 김 부장이 직급은 높아요. 그런데 나이는 25이고요. 이 차장은 차장이라는 직급은 낮아요. 하지만 44살, 나이는 많아요. 그런데 역할과 신분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죠. 속으로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지가 나보다 직급도 낮은데, 지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속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목표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산팀은, 만들어낸 팀은 가급적 정가를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영업팀은, 판매팀은 많이 팔아갖고 실적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목표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원의 부족 그리고 배분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죠. 만약에 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밀가루 여러 가지 기름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으면 목표를 이루기 어렵죠. 기업으로 봤을 때는 영업팀에는 500만 원, 생산팀에는 600만 원, 그리고 홍보팀에는 1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홍보팀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홍보팀은 배당을 해주지 않고요. 생산팀과 영업팀만 배당을 했다고 하면 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층과 직급 차이에 따라서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래된 임원과 나이가 많으신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설파하는 경향이 큽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설파하거나 또 현재 실무자인 김대리나 혹은 이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쓰던 방식은 다를 수도 있고요. 환경도 다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무님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안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김대리님은 지금은 온라인의 시대이고 유튜브도 해야 하고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겠죠.
네, 다섯 번째는 보상제도예요. 아무래도 임원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연공급 해마다 급여가 오르고 직급이 오르는 연공급을 선호할 테고요. 지금 막 들어온 김신입은 자기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냈어요. 그러면 성과급을 선호하겠죠. 관리 스타일에 대해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더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특성이 발휘되기 어렵겠죠. 또 어떤 사람은 소통적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고 그 의견을 모아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소통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 간의 상호 의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냉장고, 하나의 에어컨을 만들려면 여러 단계의 작은 일들이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산 부서에서도 몸통을 조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아랫부분을 조립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조립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조직에 따라서 생산팀, 영업팀 이렇게 다 달라질 수도 있죠. 작업자들 간의 가업이 달라서 상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빨리 생산팀에서 물건을 넘겨줘야 영업팀에서 물건을 팔 텐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들어진 물건을 애프터 서비스 해야 하는데 그것을 AS 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상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판매했던 영업팀 사원들은 또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렇게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과 목표 그리고 상호 의존도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이 발생하죠. 개인적인 원인 그리고 조직적인 원인. 그게 의사소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 비물질적인 그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인 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원인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발생해야 되면 상대방이나 나는 그 원인을 인지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갈등을 인지하면 두 가지죠.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이 둘 중이죠. 여러분 만약에 숲속을 거닐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호랑이랑 만나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하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을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은 대응을 하든지 회피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이나 회피하는 해결 의도라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선택, 이런 선택, 해결 선택은 협력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회피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양보할게, 너는 어느 정도 양보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결 의도, 타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행동, 타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행위들을 갈등 표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선택을 행동에 이르게 되고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고 반응에 대한 또 역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갈등 표출이라고 하는데 이 표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조직의 성과를 감소시키거나 혹은 조직을 와해시킬 수도 있겠지만 갈등의 결과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윈윈의 결과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서로 이기려고 해야 하고 실력이 늘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갈등은 원인이 발생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선택을 하게 되고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서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관리,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질문은 갈등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어떠세요? 네. 시대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갈등을 대다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고 현대에 이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네, 제가 앞서서도 예를 들었는데요. 네, 일본에서 무역 보복, 무역 갈등을 일으킨다고 반도체 부품들을 수출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그 반도체 부품들을 국산화하려고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죠. 또 양궁 있잖아요. 요즘 양궁 많이 보시죠? 양궁의 그 화살촉 있잖아요. 화살을 일본이랑 미국만 만들었는데 우리가 국제대회 올림픽에 나가면 항상 우리나라 금메달 따갖고 미국 그 회사에서 한국 국가대표에게는 그 화살을 수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 그 제품, 일본 화살을 업체는 거의 망했고요.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올리게 됐어요.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그 갈등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해서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초조하거나 누군가의 압박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갈등을 관리해야겠다라는 경영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은근히 이 갈등 상황을 즐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갈등이 너무 넘치면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어느 정도는 관리하는 것이 좋은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갖고 관리자가 이렇게 관리를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갈등을 관리자의 책임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보았지만 지금은 갈등을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고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그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고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두 사람 이상 있는 곳에서 사랑, 협력, 갈등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혼자 내부적인 갈등은 우리가 조직 측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상호작용 중에 우리가 좋은 순기능,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봉합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등은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내가 요점이 부족하네? 그렇죠? 요점을 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은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으로 경쟁에서 승리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화를 관리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혹은 집단이나 개인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불만을 감수하죠. 네, 단별하게 되고 막 욕을 하고요. 또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기도 하잖아요. 그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정화가 되는 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집단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집단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자국 내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전쟁을 일으켜갖고 지지를 올리기도 하죠. 그죠? 이게 뭐 우리 인근에 있는 이웃 나라들 보면 한국과의 갈등을 일으켜갖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혹은 리더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다른 집단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집단 내부의 응집력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본다면 순기능은 문제를 발견하고 갈등을 표출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증가하게 되고 또 갈등을 표출하고 관리하고 또 그걸 수용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의에 들어가서 내 의견을 표출하거나 어떤 불만을 표출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거나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충성심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혁신풍토가 조성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전적인 분위기를 보양시키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했을 때 다양성과 창조성이 증대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역기능이 많기도 하죠.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게 되죠. 싸운 두 부부가 있다고 쳐요. 직원과 사장님이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말 안 하고 그냥 일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재적인 카리스마를 표출하기도 해서 독재자가 출연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해요. 또 조직 내에서 집단을 이루어서 파벌 의식이 고조되기도 하죠. 누구는 그 김 부장 라인이야, 누구는 뭐 김전무 라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또 그런 라인이 생기게 되면 서로 경계하거나 의심하게 되고요. 신뢰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융통성이 없이 그럼 규칙대로 해라고 함으로써 규칙에만 너무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갈등 관리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갈등은 유리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갈등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금 부추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갈등은 이로울 것이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해할 것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왜? 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충돌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등이 너무 없으면 무사태평 아니라죠. 그 얘기 아시죠? 태평한 나라가 굉장히 빨리 망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강대국 사이에 있었고 서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많은 큰 나라로 발전한 나라로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한 이유도 아무래도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갈등은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되어져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자, 리더의 입장에서 경쟁이나 갈등 사항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으로 인해 경쟁으로 인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세상은 진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과열되면 어떻게 되죠? 파국이죠, 파국. 그죠? 축구 경기일 때도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이기려고 이렇게 승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과열양성으로 하면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단의 유효성이 높고 갈등의 양이 많고 이런 것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갈등은 적정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이 너무 없어요. 적응력이 둔화되고 획일적이고 무사안일되고 포기하고 침체적인 분위기죠. 어제 했던 처럼 그대로 하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제 했던 채로 그대로 하면 그냥 되게 관습적으로 행하게 되죠. 그런 발전이 없게 되는 거죠. 또 갈등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혼란과 분열, 그리고 투쟁과 비협조, 또 갈등이 막 이렇게 생겨난 나라들 보시면 굉장히 불안하고 위협적이죠. 독재자도 출현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목표의식이 결여되죠. 그러나 갈등이 적정이 있다면 변화를 지향하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다른 집단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다른 조직이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도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도전에 맞춰서 목표 실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꾸라지가 계속 병들어 죽는데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메기 한 마리를 풀었죠. 네, 그 어부는 메기가 나머지 미꾸라지마저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고 처음엔 거부했죠. 그러나 메기를 풀었을 때 미꾸라지는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또 먹이도 열심히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더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등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갈등은 강요로 상대방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관철하는 강요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순종. 그렇죠? 부모가 힘이나 어떤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일 때 순종하기도 하죠. 그냥 또 인격적인 측면에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이에요.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각자가 조금씩 양보해서 자기 만족을 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협조예요. 나는 사실 이 점을 더 중요하거든. 맛이 중요하거든. 나는 양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양보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치킨 다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치킨 그 가슴살, 퍽퍽살이라고 하죠. 그걸 좋아할 수 있을 때 서로 이렇게 관심사를 충족해주는 윈윈 형태, 협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갈등을 너무 싫어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요, 순종, 타협, 협조, 회피로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조정과 중재가 있어요.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끼어들어서 합의에 이르는 조정. 판결을 내리듯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판단을 해주는 중재가 있고요.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을 확충해서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법, 자원 확충. 세 번째는 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가 메달을 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모두가 수긍할 만한 목표, 더 큰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지역과 연령과 성별 상관없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전쟁 등이 있겠죠. 네, 네 번째는 규정과 제도화하는 거죠. 룰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죠. 룰이 없다면 서로가 지키지 않겠죠. 그래서 회사에는 체계화된 절차와 규정을 딱딱 마련해 두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은 하시고 또 만약에 이런 일을 해서 성과가 난다면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줄 때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건의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수용되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갈등의 필요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그리고 GM의 알프레드 슬로어는 반대 의견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루라. 경영자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피터 드러커는 얘기했고요. 알프레드 슬로어는 나는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혹은 갈등이 있는 그런 의견이 있을 때까지 그 실천을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갈등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은 심리적인 거예요. 또 심리적인 거는 심리적이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갈등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가 필요한데 조직을 그래서 갈등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제1 갈등 관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번호에 찍혀서 나중에 전화를 하죠. 또 그 친구도 전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관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높일 때 우리는 갈등 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래적 신뢰가 있고요. 관계적 신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적 신뢰는 서로 주고받은 것을 명확히 할 때 거래적 신뢰가 높아집니다. 관계적 신뢰, 관계적 계약은 뭐냐? 인간관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관계적 계약을 해서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관계적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갈등 관리를 할 때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갈등이란 무엇이고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는데 신뢰에서는 거래적,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신뢰를 높이고 협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뤘을 때 안정적인 경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과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